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엄청 많이 줄고요. 에코프로 BM도 엄청 많이 줄고요. 엔케민이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공매도가 어쨌든 내년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청산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없어요. 확실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너무 주가가 높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밀렸고 시기도 많이 지나면서 청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방송 나가고 있고 환경도 나가고 있고 조금 투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참 많이 아프죠.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아픈 증시고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랠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이을 사상 최고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하면은 달러가 1,400원대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걸 손절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거를 놔두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탄핵 이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증시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외신에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 드디어 이제 뭔가 정신 차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을 좀 강화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올 상반기에 외국인들 들어온 것만 봤을 때는 저도 주식을 20한 5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뭐 거의 20몇 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는 뭐 수십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느낌이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들이 좀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뭔가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모든 것은 일이 터졌죠. 그게 뭐 어떻게 다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사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촬영 온 거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지금 괜히 뭐 손절하고 나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지금 지수의 밸류도 8대로 내려왔어요. 퍼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갔고 제가 사실은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예전 2004년도 거 딱 지금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저도 이제 투자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20년 전 자료를 봤는데 2004년도에 정확하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헌재에서 이제 그 소추안이 기각될 때까지 참 우리나라도 딱 20년 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있긴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때 케이스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탄핵 이슈가 터지니까 좀 안 좋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 살아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 중국이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2003년부터 전 세계 증시가 좀 괜찮고 우리나라도 분위기 타다가 우리나라가 탄핵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이나 쇼크가 터지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어떤 느낌이 나왔냐면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월드컵 때 2002년, 3년 그때가 딱 그 분위기여가지고 정말 대외적인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최악이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 이슈가 있었죠. 국내적으로는 탄핵 이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차이나 쇼크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내려앉는 상황 2003년도쯤이었고 그리고 지금 좀 비교해보면 국내는 탄핵 이슈 그리고 이제 대외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사실은 미증시 다 좋죠. 엄청나게 좋죠. 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는 지금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예전 건 잊어요.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대외적인 조건이 미국이 괜찮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혼자 아쉬울 뿐이지. 물론 저도 주식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나나 친구나 다 같이 안 좋아야지. 나는 안 좋은데 친구가 좋으면 그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지금 딱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잠시 투자를 그대로 놔두고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조차 없었어요. 다 내려앉았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생각조차 되게 하기 어려울 때가 2004년도, 3년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낫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보다 그때가 안 좋았죠?
훨씬?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03년도 탄핵 이슈가 끝나고 이제 그게 기각되고 나서 그 이후에 차이나 쇼크라는 이슈가 나왔지만 2004, 5, 6, 7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을 4년 동안 기록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때부터 최고 2100포인트가 날아가요. 3배가 날아가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무너지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증시는 어쨌든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다. 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장이 200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국 때문에 잠깐 꺾였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 체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의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발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고 2004년도 5년도부터 한 4년 동안 상승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이 상승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 팩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외적인 어떤 분위기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미증시도 상치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나왔고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줬었던 테마 일부들이 좀 쉬어가면서 뭔가 업종 테마의 사이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분명히 또 대단한 어떤 반발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야 뭐 항상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안 좋을 때, 뭐 엔비디아 안 좋을 때, 뭐 미국 증시 꺾였을 때 그때도 이제 M7 제가 아마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뭐 사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M7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사세요라는 말씀을 모든 방송을 나가면서 제가 거의 습관처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밀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물론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죠. 그 멘트를 하면서부터 좀 되게 많은 비판, 되게 많은 어떤 이런 얘기들 들어서 힘든데 뭐 결국 그게 제가 할 이제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시를 손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기업들이 실적이나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50이든 버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를 손절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 그 현금이 반밖에 안 남았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미국 달러가 기본 1,400 몇십원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매입하시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시죠. 그럼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20% 넘게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 세금이 굉장히 세요. 양도세 있죠. 20%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1,400원 때면 환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 여기서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한 10%만 떨어지면은 환차손까지 나옵니다. 그거 감당 안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수치상으로도 20몇 %의 세금 그리고 약 한 10%가 넘는 환차손 기본적으로 30몇 %를 포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반손절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갔을 때 30% 손실을 보시면 여러분들 결국 원금의 20%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20%가 남았으면 그걸 커버하려면 5배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해가지고. 물론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버티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더 낫다. 이쪽에서 손실 커버되는 속도가 더 빠르지 굳이 거기에 세금이나 아니면 환차손까지 생각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굳이 손절해서 넘어가실 필요 없다. 물론 새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손절해서 넘어가시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 이미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블룸버그에서 봤나 CNBC에서 봤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라고 이제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위에 지금 시끄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북한이 맨날 쏴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를 좀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지 내부적인 기업들이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나마 근근이 좀 있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더니 외국인들의 지금 이제 선물 파생적 포지션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수십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이 탄핵 이슈가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어쨌든 그때 이제 선물 매도한 게 이제 그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언제 돌아오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은 우리가 다들 뭐 사실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다가오진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사실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북한은 계속 위에서 그냥 쏴대기 때문에 이건 거의 반영구적인 건데 이 탄핵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시점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스스로 화해하는 방법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몇 개월 걸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1년까지는 안 걸리고 뭐 한 6개월 내적으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이거 이슈도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실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 때랑 이제 박근혜 그 두 가지 이슈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한 이슈는 기각이 됐고
한 이슈는 그대로 인용이 됐죠. 그랬을 때 각자 스타일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결론은 그 하나야.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빨리 그냥 탄핵이 돼야 돼. 아니면은 저 사람 탄핵되면 안 되는데 요런 비슷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되어 주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빠르게 급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느 정도 빨리 결론이 나게 되면은 시장은 요 이슈에 대해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거고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하는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슈가 빨리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이슈는 언젠가 정리는 될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슈 가지고 시장을 더 눌렀을 때 우리는 이걸 버리고 도망갈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는 방향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부결 이슈가 장기화될까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저는 길어야 6개월이라 생각을 해요. 길어야 6개월. 생각보다 엄청나게 장기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을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부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뭐 사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우리 그걸 뭐 말씀드리러 나온 자리는 아니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진짜로 정말 뭐 몇 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북한처럼 영구적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힐 이슈인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인가 이걸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보거든요.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이슈예요. 그 시점 자체가 저는 길어야 6개월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연 단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빠르게 반등을 해서 올라올 겁니다.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힘들지만 진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보다는 국내 주식 매수 포지션이 전 지금 맞다고 봐요. 참 이 말 드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다 힘드신 거 워낙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세금과 그 환차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수십 퍼센트의 손실을 이미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미국 주식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조금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현금이 좀 더 생기시는 분들은 국내랑 미국을 나눠서 하셔도 돼요. 환율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미국 주식 지금 강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엔 참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밸류업 관련 지수가 나왔을 때 거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기업들 보고 기대감을 접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지수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아마 리밸런싱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리밸런싱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들어가야 할 기업이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밸류업 지수 관련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나왔을 때 사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어쨌든 리밸런싱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베 정권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빌드업을 시작할 때 사실 거의 10년 단위로 빌드업을 했어요. 그 사이에 관계 부처들 모여서 회의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지금 사실 최근까지 그 엄청난 일본 증시를 만들어낸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첫 술에 뭐 배부른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리밸런싱을 돼가고 더 이제 안정적으로 잘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사실 서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 시작한 지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성공 유무를 지금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 일본처럼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정말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정권이 뭐 유지가 되든지 제가 얘기한 거는 여당이 가든지 야당이 가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좋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누가 됐는지 관심 없고 그건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이 밸류 프로그램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국의 금투세 폐지는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걱정이에요. 사실 저는 탄핵 이슈도 걱정이고 다 걱정인데 12월 10일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던 부분이 있는데 뭐 민주당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금투세는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해야죠.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정신없고 막 신경 쓰이는 이슈가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삶을 살 때도 그렇지만 큰 어떤 사건은 발생하죠.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기본적인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할 건 한 상태에서 그 걱정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 걱정이 너무 크다고 내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되고 이번 정기국회 때 폐지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시장이 마이너스 요인을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한다고 이제 다들 어쨌든 합의를 해서 이제 얘기가 된 부분이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금투세 폐지는 확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적절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금투세는 지금 바라는 거는 딱 하나. 예, 정기국회 마지막 날 금투세 폐지는 이제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상법 얘기하기 전에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전부터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 기업은 너무 투자자들을 정말 호구로 봅니다. 정말 낮게 봐요. 투자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태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CB 발행, BW 발행 그리고 뭐 그렇게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금융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태들, 그런 이미지들, 인식들, 기업들의 그런 인식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자고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같이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 주주들을 그렇게 무시할 것 같으면 상장시키지 말아야죠. 자기들끼리 하죠. 상장시켜놓고 투자는 다 받아놓고 BW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그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이제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얘기 있잖아요. 거의 그런 행태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보는 배당도 낮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들을 하는 기업들의 그 인식 자체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법 개정하자고 했더니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상법 개정도 포함해가지고 기업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강력한 쇼크는 좀 분명히 필요하다 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노력들은 저도 앞으로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계속 노력을 해서 해야지 우리나라도 더 선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기업들이 주주를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하겠죠. 근데 뭐 자기들은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굉장히 많은 소송건에 휘말릴 수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으면 굳이 뭐 그죠? 주주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의 그 수십조 원 되는 그 보상 패키지 그걸 통과를 못 시키는 게 단 한 명의 소액주주 때문이에요. 단 한 명의 소액주주가 그걸 갖다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처럼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도 그런 이슈가 발생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소송하게 되면 기업들이 뭐 신경 쓰이는 건 많겠죠. 근데 기업에도 법무팀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일이 많아서 싫어하는 거지. 저는 사실 애초부터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더 위에 주고. 생각해보세요. 회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 잘 벌어. 배당 잘 줘. 주총 잘해. 그리고 기업 주주 친화 정책 잘해. 그리고 주가 잘 끌어올려. 주가 뭐 많이 떨어지게 되면 맨날 주주들 만나가지고 뭐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주주분들을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기업들은요. 주주들이 응원을 해요. 주주총회 가면 거의 파티예요. 거의 행사같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비판해가지고 뭐 테슬라도 테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기업이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면 주주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는 게 국민성이에요. 다들 우리나라 국민들 선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삼성전자가 받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받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과연 지금 2포인트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최소 4천, 5천 원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똑똑해졌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막 정치권에 어필도 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 연합회도 있으시죠? 거기 이제 회장님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미국처럼 가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감히 주주 한 명이 보상 패키지를 스탑시켜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너무 좋아요. 그런 자유로운 문화가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필요하죠. 그거 싫으면 상폐시켜야죠. 그게 다 답입니다. 내년 경기 침체 정도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만 놓고 보면은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이게 침체도 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일반 소규모로 사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미 침체가 왔어요. 위기예요. 정말 국민의 삶은 팍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누군가 얘기해. 그래서 누가 선언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힘든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잘 나간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고.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자꾸 국민들 마음 흔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상화시켜야죠. 지금 이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돈을 갖다 무제한 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돈을 무제한 부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적절한데 잘 부어야 됩니다. 밑반죽에 물 부으면 안 되고 물론 제대로 잘 부으면은 뭐 일본 같은 케이스처럼 뭐 될 수도 있고 잘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저는 지금 이 정도 F4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정도 노력 정도면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정도면은 잘 해결될 거라 봐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부양책이죠.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시장에 돈 투입,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부으면 시장은 살아나요. 물론 돈을 많이 부으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원화가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그건 이제 그 F4 분들이 잘 컨트롤해서 이제 하실 그런 부분이긴 한데 뭐 안 그래도 뭐 지금 원화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부어가지고 원화 가치 더 떨어지겠네. 거기까지 걱정하기엔 지금 좀 일러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F4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걱정하는 건 좀 이르다.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결국 경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경제학과 출신인데 이퀄리브리움이죠.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반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도 문제고 너무 적게 풀어도 문제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이게 딱 균형을 그때 상황의 경제에 맞춰서 이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아마 지금 이제 F4 그분들이 또 잘 맞추셔가지고 하실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그분들께 맞추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과도한 우려. 저도 지금 좀 많이 과도한 걱정거리가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큰 일이 터지니까 걱정이 확 늘어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당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후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지금 보면 환율은 어쨌든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달러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세, 원화 약세로 들어갔죠. 근데 사실 지금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제 되게 강달러를 그냥 놔뒀죠. 굳이 뭐 안 건드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 좀 잡히면 그때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놔뒀죠. 근데 갑자기 뭐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나도 강달러 원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잠깐 또 숟가락만 올리던데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인 이분은 후보자 때부터 강달러를 엄청나게 비판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봐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고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 항상 해온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딱 내년 1월 20일 됨과 동시에 그때쯤 되면은 달러는 약세로 들어갈 거라 봐요.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로 들어가니까 걱정돼가지고 이제 구두로 몇 번 개입했죠. 그때 미국에서 바로 때려버렸잖아요. 그거 아시겠죠? 우리나라 원래 외환 뭐 이거 아니었어요. 뭐 관찰 대상국도 아니 원래 들어갔다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한 2번 정도 왜 구두로 이거 개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환율 너무 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제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던져놓은 건데 갑자기 미국에서 보더니 야 니들이 환율을 건드려? 이렇게 해서 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관찰 대상국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관찰 대상국까지만 올라간 건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환율 조작국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괜히 우리가 건드릴 것 같아 구두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야 우리가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딱 때려버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아마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트럼프 2.0이 시작되면은 달러를 좀 더 이제 약세 전환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본인들 수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원화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의 흐름을 보이겠죠. 그럼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겠죠. 그래서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한 20년 이상치를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이 1,400원 이상대에서 달러원 환율을 위에 달러원 환율 차트 두시고 밑에 코스피 차트를 같이 놔두고 이제 딱 기간 같이 보시면 달러원 환율 1,400원 이상대를 이제 선을 꺼가지고 그 이상대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코스피 내려보시잖아요. 저점이에요. 그때 매수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400원대 이상에서는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이 힘들어도 일단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던데 추천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나서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아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일을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연기금이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대기업들 위주로 매수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해주는데 거기서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과연 연기금이 왔을 때, 연기금은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를 버텨주는 버팀목을 하는 중요한 주체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딱 지금 상황이 알 수 있어요. 이건 급락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중한 정보인데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딱 캐치하면 되는데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금융이었어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그 업종의 대장이죠. 그리고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매수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요 정도를 딱 다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보니까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MSCI 코리아 인덱스의 탑 10에 거의 다 들어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MSCI 이 지수 인덱스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받쳐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아, 연기금은 우리나라 증시하면은 역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금융을 일단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 사실 답을 바로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캐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반도체는 다 사실 뭐 외국인들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뭐 압도적이니까 반도체를 뭐 항상 매수를 하시고 이거는 버리시면 안 되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LG엔솔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전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하는 그런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LG엔솔도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초에 되게 핫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되게 핫했는데 최근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이슈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13%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KB금융을 지금 매수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달에 밸류업 그 지수 리밸런싱 되는데 KB금융은 들어가지 않을까. 원래 KB금융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기업이었는데 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하나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한 3개 정도가 지금 조금 관심 라인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2차전지, 금융. 일단 그쪽에 연기금이 먼저 돈을 붓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엔솔,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진짜 극과 극의 전략이에요. 극과 극의 전략. 나는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방송을 보진 않을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월급이 나오시면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삶도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후를 보고 매수해야지라는 전략이 지금 되게 좋아요. 6개월 정도 후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 많이 반등했을걸요? 지금보다 더 내려가 있을 가능성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6개월 후, 그러니까 내년 한 5월, 6월 좀 따뜻해지는 시점, 봄 정도를 보시고 지금 오히려 투자를 그대로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단기로 하실 분들은 진짜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는 매매 사가지고 1, 2% 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괜찮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1, 2% 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대부분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미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올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는 정말 그때 안 좋았을 때 매수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온 겁니다. 원래 한번 또 그런 타이밍이 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었었고 몇 번 있었잖아요. 미국 증시도 있었고 뭐 테슬라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M7에서 빼라고 했던 기업이에요. 걔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그게 없다. 끝났다. 테슬라 끝났다. 이렇게 했던 기업인데 지금 그렇게 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포감이 진짜 극대화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공포감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생긴 공포감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이슈가 만들어서 생겨진 공포감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슈가 생겨서 나온 공포감, 특히 정치적 이슈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공포감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공포감을 이겨내시고 손가락을 탁 이제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총체적 난국이죠.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자사주 매입을 표현했냐면 시간 벌기. 어느 정도 시간은 벌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기업의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의 어떤 실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회사 내부적으로 잘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보내야 될 사람은 못 내보내고 있죠.
그런 상황이 좀 되게 아쉽긴 한데 저는 진짜 삼성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진짜 자랑스러운 기업이잖아요. 근데 부디 인텔이나 보잉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삼성은 IT 기업이죠. 인텔의 예를 들면 인텔이 왜 그렇게 됐냐면 IT 기업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IT 회사였죠. 1970년도부터 거의 50년 가까이를 우리 개인 컴퓨터의 이 CPU를 장악했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의 CEO는 그 업종에 대한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른바 재무를 하는 사람이 앉았죠. 파이낸셜 쪽.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리사수 AMD CEO가 했던 얘기가 참 저는 되게 공감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 AMD만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MIT 출신들이 절대로 하버드 MBA 출신 밑에서 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저 이 얘기 진짜 답이라 봐요. 이게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쇼크를 줌과 동시에 의미한 바 크다 봅니다. 맞죠? MIT 출신들이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하지 않게 하겠다. 저는 그게 맞다 봐요. 삼성도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저는 오히려 그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IT 기업이면 IT를 정말 잘하는 사람 그거에 보면 정말 미쳐가지고 진짜 미쳐가지고 직원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막 정말 속대편으로 막 갈굴 수 있는 사람이 CEO가 돼야지 옛날 잡스처럼 잡스같이 막 그렇게 쥐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저는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그래요. 비용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덜 써야지가 아니고 돈을 더 벌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되게 응원하는 기업이긴 해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디램 가격이 지금 뭐 어떻다 중국이 뭐 어떻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 대단한 삼성 직원들은 여전히 지금 치고 나가려고 막 대단한 어떤 이제 디램들 막 램들을 만들고 있고 막 HBM 막 계속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레거시에서 이제 새로운 신규 반도체로 넘어올 때는 그 과도기적 구간에 잠깐의 그 고통 기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HBM을 삼성이 그때 이제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했던 것도 경영적 판단의 실수죠.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삼성이 주가 회복이 지금 안 되는 이유, 자사주 매입 이거는 일시적 방패에 불과해요. 20조가 아니고 200조를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각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진 않았죠. 일부 소각하고 나머지는 놔뒀다가 이제 추후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조차 오히려 주주들한테 오해를 샀죠. 그래서 오히려 자사주 매입 효과는 타이밍도 별로 안 좋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간 끌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잘할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만들어내는 거, 뭐 중국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1등 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속 편한 게 2등, 3등이라 봐요. 왜냐면 1등 따라가면 되거든. 따라만 가면 돼. 걔가 뭐 하는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물론 못 따라가서 오는 그 고통이 있긴 있겠지만 1등은 진짜 외롭거든요. 왜냐면은 없잖아요. 앞에. 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계속 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잘했던 게 초격차라는 게 있었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치고 나가고 1등 회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 삼성전자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 봐요. 너무 뒤에서 따라온 애들을 신경 쓸 필요 없다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져야지 돌아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 반도체는 원래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저점이 형성되고 이제 저점을 탈피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에 빠르면 한 2, 3월 달 정도? 1분기 때 워낙 이제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는 그래도 조금 뭔가 기저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이제 슬슬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주가 상승에 반등에 탄력을 주는 거는 내부적인 요인이겠죠. 그런 것들이 부디 잘 갖춰지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끔 이 리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망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잃으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앉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파생되는데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들 아니면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소형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현실적인 건 얘기는 우리는 잠깐 내려놓고 일단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은 위기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관리의 삼성 모드. 그러니까 예전에 독일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배우자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카리스마가 지금은 진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삼성은 진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 보고 있고 예전에 참 대단했죠. 이건희 회장님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그거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삼성은 예전에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올 때 승계가 될 때도 말 많았어요. 그때도 흘러간 얘기로
이건희 회장도 한 2, 3년 회사에 출근을 못 하셨거든요. 그랬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승계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세금 내는 것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게 아직까지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고, 아직까지 이런 사업적 리스크 내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워낙 뛰어난 분들이에요. 사실 회사를 이끌고 가는 분들은 그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발 경영적 판단만 실수만 안 하면은 저는 돌아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지금 힘드신 거 알아요. 저도 삼성 계속 뭐 투자하십시오, 뭐 삼성 투자 걷어들이지 마세요라고 계속 정말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온 상황에서 저도 참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라고 하면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뭐 정확히 드리긴 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단타하시려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좀 잘 버텨내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면, 그죠?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면 오히려 주주들이 좋아할 텐데 배당도 그렇게 높진 않긴 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삼성은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 보거든요. 삼성 회사 내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든 제품을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제발 좀 우리 거 좀 제발 좀 사줘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반대예요. 엔비디아가 야 삼성 니들 빨리 수율 좀 올려가지고 우리 거 생산 좀 해줘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니들 도대체 못하고 있냐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젠스상도 계속 지금 삼성 거 믿는다, 삼성과 HBM3에 와가지고 막 어프로브드라는 단어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젠스상은 삼성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죽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근데 왜 이거 뭐 과거 얘기할 필요 없지만 HBM을 했었으면 삼성이 이 시장 장악하고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건 제쳐놓고 보더라도 삼성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율입니다. HBM 수율만 좀 올리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는 저는 문제 없을 거라 봐요. 그 양을 또 얼마나 따올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성 니들 수율 떨어지는 거라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수율 떨어지는 거랑 달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지금 엄청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바쁜 거예요. 빨리 만들어내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래서 삼성이 수율만 더 올린 제품만 나오게 되면은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시키겠죠. 그리고 이번 최근 3분기 어닝콜 할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번 4분기 실적에는 예상 실적에 엔비디아 향이겠죠. 아무래도 HBM3 매출을 꽤나 잡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향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4분기 때부터는 조금 HBM에 대한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 개 기업 중에 뭘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답은 딱 이렇게 답해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많고 안정적인 회사를 원하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십시오. 근데 난 모르겠고 그냥 반도체만 할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만 파는 기업은 아니죠. 휴대폰 팔고 컴퓨터 팔고 세탁기 팔고 냉장고 팔고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거의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이 좀 다른 기업이에요, 두 기업은.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HBM3E까지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장악했죠. 삼성도 알 거예요. HBM3 시장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없다. 지금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한 51%,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40%대? 그러니까 HBM3뿐만 아니고 레거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HBM의 매출을 봤을 때, HBM 전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50% 초반대, 그리고 삼성전자도 40%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1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물론 거기서 그 차이가 HBM3 차이죠. 이건 엔비디아에 넣냐 못 넣냐 차이인데, 만일 그래서 삼성이 여기서 이제 수율만 올려가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삼성 입장에서 해볼만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내년 후반기 혹은 뭐 내후년에 이제 HBM4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HBM4는 HBM3까지의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HBM3는 CPU 옆에다가 베이스 다이를 넣고 HBM 쌓는 방식인데, 그 뒤에는 아예 GPU 옆에 놔두고 HBM4부터는 GPU 위에다가 베이스 다이를 올리고 그 위에 HBM을 쌓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베이스 다이가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미세 공정 SK하이닉스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TSMC가 초미세 공정으로 이제 베이스 다이 만들어주면은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SK하이닉스는 HBM 쌓는 방식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베이스 타일을 사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수급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TSMC는 파운드리를 30년 넘게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시장 점유율을 따라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삼성은 10몇 %대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은 이제 10몇 년 한 기업인데 거의 뭐 2배 이상,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기업인데 그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삼성도 나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초미세 공정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베이스 타입까지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HBM4로 넘어가면 삼성은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은 이제 지금 3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가고 4 넘어가면서부터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거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HBM4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SK하이닉스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 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열심히 또 기술 개발하고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오히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밖에 없잖아요 지금 파운드리가. 그래서 TSMC만 주구장창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최근에 삼성한테 게임용 칩, 세대는 똑같아요. 세대는 똑같은데 그거보다 좀 이제 그래도 좀 단순한 게임용 칩을 삼성한테 부탁을 했어요. 삼성이 그 정도 만들어지죠. 만들었을 때 야 이거 니들 얼마에 줄 수 있어? 라고 엔비디아가 물어봤을 때 삼성은 기존의 TSMC 거겠죠? 그거보다 20~30% 가격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 짜증나는 게 내가 이게 필요해. 설계도 줘. 그럼 이제 설계도를 공장에서 찍어주면은 그 공장들이 많으면 야 우리 이번 분기에 이만큼 필요한데 얼마에 줄 수 있어? 야 니들 한 명씩 다 얘기해봐. 그럼 자기 경쟁해요. 그럼 걔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가격을 낮추겠죠. TSMC가 이거 준다고? 우리 좀 한 5% 싸게 줄게. 이게 되거든요. 니들 몇 천만 개 이상 해주면 우리 싸게 해줄게.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죠. TSMC가 달라고 하는 대로만 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 삼성이 딱 올라왔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개의 기업을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게임용 칩에서 삼성이 기존 거보다 한 20~30% 싸게 줄게. 이게 나온 거면 삼성이 진짜 수율만 좀 올라오게 되면은 그쪽 HBM의 가격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떨어져도 오히려 더 많은 공급을 주니까 전체 매출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이 웬만하면 투자를 해 나가야 되고 삼성전자를 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25년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분기는 안 좋을 거예요. 1분기 원래 비수기고 1분기는 원래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1분기 내에서 조금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1분기 내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이 스스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 더하기 외부적인 이슈까지 정말 얻어맞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얻어맞고 있어요. 정말 다 얻어맞고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안 얻어맞아도 되는 것까지 지금 정치적 이슈까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럴 때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어려울 거다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I라는 이 강력한 테마가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들어갈 때마다 반도체는 항상 어렵다고 했어요. 올해 초에도 어려울 것 같다. 작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 심지어 작년에서 넘어올 땐가?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는 고점이다라는 얘기도 이미 있었고 반도체도 이제 엔비디아 고점에 따라서 HBM도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매해 넘어갈 때마다 있습니다. 아니죠? 아닌 거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확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너무 걱정거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보조금 없앤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보조금 없애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리 주의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하겠다. 단 테슬라 빼고 이런 식이죠 지금. 되게 재밌는 미국도 보면은 되게 유치한 정치 싸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로 이제 들어설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그쪽 팀에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제재 대상에서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지만 바이든 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제재 중국은 계속 제재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부에서 계속 좀 그러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보조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조금은 필수다라고 했거든요. 보조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테슬라도 자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보조금 지급하지 않으면 테슬라만 살아남겠죠? 나머지는 다 비싸서 못 사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가 계속 올해도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없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제가 올해도 주구장창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내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오히려 지금 굳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예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예산을 주겠다. 단 테슬라 니들 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고 확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봤을 때 얼마 전에 봤는데 스포티지가 5천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스포티지를 낮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스포티지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잖아요. 사회 초년생들도 조금 무리해서는 살 수 있는 그런 차죠. 근데 그런 차량이 가격이 5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 확실히 내연기관 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내연기관 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싸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지금 내년에 보조금을 아예 없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IRA 세부 법안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올해 중반쯤에. 근데 그 세부 법안에 잘 보시면은 해가 가면서 이제 매년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1년 갈 때마다 오히려 그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 수가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나중 되면요, 거의 미국에서 100% 미국 생산, 그리고 100% 미국에서 나오는 원재료 써야 되고, 이러면 나머지 국가들이나 나머지 기업들은 보조금 거의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IRA 세부 법안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천천히 보조금 혜택 받는 그런 기업들 수가 줄어들 수 있게 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없애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더 반응을 한다고요. 저는 사실 똑같다 봐요. 여기는 천천히 보조금을 없애서 준비시키겠다. 여기는 아니 그렇게 천천히 할바에 지금도 사실은 보조금 혜택 100% 많이 받는 차가 많지 않아요. 예전처럼 뭐 풀로 다 받는 차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확 줄어버리지 뭐, 이런 식인 거고, 결국은 가야 될 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금 뭐 트럼프가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 강해,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이 얘기한 전략 자체도 좀 길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전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된다 해가지고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있다? 국내 배터리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그추한테 특히나 이제 공화당에서 우세 지역에 그렇게 공장 많이 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직원들도 많이 고용해주고 고용 창출 효과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거기를 무시한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지금은 투자하면 안 돼. 지금은 투자를 일부러 좀 미루고 있다가 1월 20일 딱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놨던 현금들을 트럼프 형님 됐으니까 이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주면은 그때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걸 깐 건 아니지만, 봐라, 내가 대통령 해가지고 전애들이 나한테 우리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거다. 바이든 때보다 우리한테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갖다가 비판하다가 삼성이 그때 한번 공장 져주고 콱 했더니 공장 지는 곳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삼성 어딨냐고, 고맙다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은 잠깐 좀 돈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투자를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미국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기업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스텔란티스나 뭐 포드나 뭐 GM이나 되게 얼라이언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합작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괜히 너무 과한 내용들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제가 본 게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이 줄었던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줄었던 게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엄청 많이 줄고요. 에코프로 BM도 엄청 많이 줄고요. 뭐 엔케미니면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공매도가 어쨌든 내년에 뭐 재개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청산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없어요. 확실히 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너무 주가가 높았다라고 막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밀렸고 시기도 많이 지나면서 청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신 건 알겠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이 투자하는 그 투자금의 어떤 질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어렵죠? 포스코는 지금 뭐 다 안 되잖아요. 2차 전지도 힘들고 철강도 힘들고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에코프로든지 포스코든지 제가 예전에도 투자할 때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참 경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과연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지, 아니 투자를 줄이는지, 뭐 걷어들이는지, 이런 걸 제가 보시라 그랬는데, 최근에 포스코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투자 속도 조절은 해요. 해야죠. 이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속도 조절하면서 그 자금이 이제 유보자금 놔둔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필요한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얘기는 원래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통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의 이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CEO의, 기업가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철저하게 기업가의 시각으로 봐야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아니면 이 금융사, 증권사 직원들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빨리 성과를 내주고
빨리 뭔가 좀 보여주길 바래요. 근데 기업 CEO들은 한 2, 3년 빌드업 하거든요. 한 4, 5년 빌드업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떤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포스코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뭐 투자를 접든지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도 접는 회사 없고요. 여전히 투자는 이어가고 있고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그대로 이제 투자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은 조금 적금 모드, 적금처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물론 이제 이 기업들한테 너무 비중이 높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삼성전자라더라도 전체 투자금 대비해서 30%는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투자금이 진짜 뭐 몇백만 원대로 작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보통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은 조금 이제 요 포스코랑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금 모드로 지금은 들어가시면서 좀 내년을 도모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뭐 이 회사 안 그래도 힘든 회사 업종들인데 갑자기 또 다른 이슈가 또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 될 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주가의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단 저는 YOY를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YOY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럼 이제 올 4분기까지는 안 될 거고 올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쯤 돼서 뭔가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되면은 올해 1분기가 따졌을 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정치적 이슈도 좀 정리가 많이 되어 가겠죠. 근데 돼야겠죠. 어쨌든 1분기 때 너무 오래 끌면 또 우리 증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F4 분들이 열심히 또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우리나라를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 1분기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걱정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좀 쉴 때가 됐는데 근데 오히려 미증시가 쉬면 우리나라도 같이 쉬겠네? 이것보다는 미증시 좀 쉬어도 우리나라가 상대적 강세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랬던 해가 꽤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몇 년 동안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현금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많이 좀 얻어맞고 있는 업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금이 매수한 업종 가보자고요. 일단 반도체, 2차전지, 금융 그리고 최근 연기금이 방산은 매도를 좀 해요. 방산을 매도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방산이 과연 안 좋은가? 이게 물론 정부의 드라이버가 있긴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업종인데 이게 이렇게 밀리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방산과 원전이 밀리는데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빌드업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근데 원전도 사실 AI 테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보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방산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금융주 어차피 금융주가 밸류 효과 받을 거고 그리고 방산 쪽도 밀리는 거를 이용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저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레버리지 괜찮다 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사실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틀린 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정중하게 사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라 봤거든요. 밸류업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솔직히. 좀 제가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던 거는 첫 번째 밸류업 지수 관련 종목들이 공개됐을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꼭 들어가야 될 기업이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거 밸류 관련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수십 거래일 동안 우리나라를 매도를 했죠. 그 이유를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연말에 큰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투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영장에서 공 같은 거 가지고 놀 때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바다에 뭐 깊이 들어간다든지 깊이 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탄력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물 밑에서 팍 났을 때 엄청나게 높이 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라는 이 산소가 충분히 있는 이 공이 어느 정도 우리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밸류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지만 뭐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은 내려갔죠. 코스피가 8대니까 퍼가 8대니까 아무리 이제 깊은 바다로 끌고 내려가도 한번 탁 놓는 그 트리거가 나오면요 위로 세게 틀릴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이 정치적 이슈가 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것보다는 이 정치적 이슈가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에 대한 건 뭐 맞췄다라고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이런 뷰가 틀린 거는 뭐 정수 이상한 말씀 드리는데 이거 어디 안 가요.
잘하는 애들은 뭐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어디 안 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었던 이 상승률은 내년 이후에는 아마 분위기가 좀 나아지게 되면은 그때 아마 더 강한 흐름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묵묵하게 조금 더 시간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올해는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틀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 틀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